안녕하세요. 저는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배려의 말들 이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저자라기보다는 동안이 엄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 아들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자폐성 장애 아이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보면요. 저는 저희 동안이, 올해 14살이 된 동안이와 수인이, 비장애인 수인이를 동시에 함께 키우는 쌍둥이 엄마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들의 발달장애를 알게 된 이후에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같이 똑같이 겪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장애의 도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그동안 제가 장애계의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또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관계 맺기의 중요성이에요. 저는 저 이야기를 정말 가는 곳마다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 우리 아이들 관계 맺는 거 진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이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준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마음으로 한 30분 동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 거예요. 오늘 어머님들이 들어보시고 오늘 제 이야기에 아 맞아 그래 라고 이만큼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들어가 볼게요. 관계 맺기의 중요성.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세요? 행복감을 느끼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죠. 저도 행복감을 느끼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밤에 야식 먹을 때 너무 행복한데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래요.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차라리 자해라고 합니다. 아무튼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진짜 진정한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는 때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을 때, 여기서 만족감을 느낄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집값이 뭐 5억이 뛰었어, 지난 2년 동안 5억이 뛰었어 이래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나의 남편과 또는 나의 아내와 더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시어머니와 그리고 사돈댁과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친구들과 내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훨씬 더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진짜 행복은 여기에서 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발달 장애인이죠. 발달 장애인은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내가 기능이 이만큼 좋아져서 갑자기 못하던 실깨기를 잘해서 칭찬받을 때?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냈어요. 드디어 취업했다! 미친 듯이 행복해! 이렇게 될까요? 물론 그때도 행복감을 느껴요. 하지만 그렇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행복감보다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충족이 되면은 정말 일상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사세요. 물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학교 보내놓으면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날 집에 와서 슬퍼하고 선생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근데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단지 우리 아이에게 친절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만이 우리 아이가 진짜 관계 맺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 들어가 볼 거예요. 제가요, 이 팔이 지금 깨끗하죠? 근데 이 팔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팔이 여름 되면은 팔을 내놓고 다니질 못했어요. 여기에 온통 빨간색 상처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 보고 이렇게 물어요. 집에 고양이 키우냐고.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핥혔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심지어 예전에 한번 병원 갔더니 의사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핥혔어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속 생각이 읽히는 거예요. 내가 장애아이 엄마라서 너무 힘이 들어서 자해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표정이 읽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를 핥혔어요. 내가 반팔을 입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이거는 어느 순간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름에 반팔을 입고 세수를 하다가 내 팔의 상처 어디 갔지? 이거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에 내 팔을 가득 메우고 했던 상처가 없어진 걸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변했지? 언제 변했지? 그동안 우리 아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았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교육? 내가 집에서 뭐가 달라졌지? 달라진 게 뭐가 있었게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요. 달라진 건 제 생각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변하고 제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학교와 아들을 주변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다 변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기존에는 저희 아들을 불쌍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 이 엄마가 어떻게든 잘 키워줄게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은 괴롭고 불행하고 하지만 나는 엄마니까 또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키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아들과 딸이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우리 딸은 비장애인이니까 얘는 자신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잘 자라요. 우리 아들은 영 느린 발달 단계를 거쳐요. 우리 딸은 10살의 발달 단계를 거칠 때 우리 아들은 이제 고작 2, 3살. 그러니까 저한테 이 아이는 마냥 보호하고 예뻐하고 하나도 더 챙겨줘야 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비록 발달 단계는 다른데 알고 보니까 둘은 똑같이 성장하고 있었네. 야, 하나도 안 달라. 알고 보니까 똑같아.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인데 둘이 똑같아. 하지만 분명 달라. 뭐가 달라? 우리 딸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요구를 말로 조리 있게 해요. 우리 아들은 14살이지만 아직까지 말을 못해요. 그럼 말을 못하니까 뭘로 말해요? 행동으로 말해요.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게 다를 뿐이에요. 알고 보니 똑같이 커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가기 조금 전 단계, 그러니까 한 3, 4학년 정도였을까? 이제 사춘기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비장애 아이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들이고 자기 주장 완전 강해지고 반항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이게 시작되죠. 우리 딸한테는 그런 모습이 진작부터 보였어요. 아주 하는 말마다 너무 밉더라고요. 어이구 저것이. 근데 우리 아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냥 어리고 예쁜 아이였어요. 그랬다가 어느 한여름에 지하철을 탔는데 이 아이는 지하철역까지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에 가서 내렸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자 하고. 근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이 더워 죽겠는 날씨에 택시 타고 마저 가지 왜 내린 거야? 이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타는 내내,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내내 찡얼찡얼거리고 이제 승질이 난 거죠. 우리는 알아요. 누구?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애들 아빠, 제 남편, 그리고 저, 우리 딸, 우리 셋은 알아요. 이 찡얼거림은 엄마 더운데 왜 끝까지 가지 그랬어? 왜 지하철을 타? 아, 나 더워, 싫어! 라는 말을 몸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면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면은 막상 타면 1, 2분쯤 있으면 다시 또 거긴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들이 찡얼찡얼찡얼 대면서 지하철을 타니까 다 큰 녀석이 지하철을 타서 이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죠. 사람들의 시선이 쫙 쏠려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할게요? 평상시라면 기다려주거든요. 얼마든지. 조금만 1, 2분 길어봤자 2, 3분만 지나면 진정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에 쫓겨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이 사람들한테 보라고 짐짓 화를 내요. 아들한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어허! 조용히 해! 지하철에서 왜 떠들어! 우리 아들은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엄마 너무 더운데 왜 끝까지 타고 가지 그랬어. 나 덥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화를 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허 조용히 해.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아들이 어떻게 할게요?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하는 말이 쉬어 그리고 안 돼. 5살 때 처음으로 이 두 단어를 뱉었는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만 쉬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 아빠가 어허 조용히 해! 라고 하는 순간 저한테 이렇게 안겨서 하고 있던 아들이 안 돼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몸을 다 빳빳이 세우면서 두 팔을 뒤로 뻗어요. 그 아빠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쉬어! 사춘기가 되어가는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고 여기를 한번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시작을 지하철에서 본 거예요. 그날 쉬어! 하고 외치는 아들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들은 성장하고 있었구나. 발달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 아이를 발달장애인의 틀에 가둬놓고 장애인 자식과 비장애인 엄마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깨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키우냐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됐고 사춘기죠. 정말 말 안 듣는 사춘기 자식 둘이 집에 있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 딸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똑같은 말 안 듣는 자식들이에요. 관계가 변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변하니까 아들과 나의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감싸 안고 어떻게든 하고 살려고 힘들게 해나갔는데 지금은요. 이게 아니라 우리 둘은 개인 대 개인으로 분리가 되어서 너와 나는 한 몸으로 뒤엉켜 구르는 게 아니라 나란히 손을 잡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뀌고 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단지 없어진 건 제 팔뚝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생활 전반, 아들의 학교 생활, 가족 간의 관계, 그 변화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이 시기 즈음이에요. 제가 어떤 깨달음에 막 도달했던 그런 시기죠.
학교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떤 존재였냐면요. 아들이 통합학교에 다녔을 때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우리 아이가 폐를 끼칠까봐, 민폐 대상이 될까봐 맨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사는 엄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런저런 사건에 의해서 특수학교로 전학 가고 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고 더 이상 고개 숙이며 살지 않겠다를 외치게 된 거예요. 당당히 요구하리라. 그래서 이런저런 부모 교육 받으면서 막 여기다가 전투력을 이렇게 막 갖춰요. 그래! 그리고 막 지식도 쌓기 시작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교사들 만날 때마다 당당하게 저의 걸 막 요구했어요. 자, 나는 IEP 회의를 할 거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싹 다 불러라. 치료사들하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학교에서 난색을 보이죠. 저 어머니라고 하면 전 물러서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특수교육법에 어디 의거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엔. 그런데 선생님, 이러이러한 지금 사건이 발생을 했었네요. 그럼 선생님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이러이러한 행동이 초기 발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고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방법은 사용해 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공부하고 배운 지식들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과거 담임 선생님들이시죠. 한 번은 어머니, 제가 지금 학부모 상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교수님한테 혼나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의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 이런 제 모습이 어때요? 좋아 보이시나요? 제가 이때를 많이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한 번은 이 과거 어떤 담임 선생님 덕분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한 학년이 끝나고 마지막 종업식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동환이는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동환이도 미웠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 아이의 요구사항, 권리들을 부르짖었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는 뭐예요? 교사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고. 우리들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와 어떤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정작 선생님하고 관계 맺을 생각을 이만큼도 하고 있지 않았구나. 제가 그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요구하는 엄마, 그때는 제가 잘못 인식돼 있었죠. 이게 결코 바른 방향이 아니었는데 당당히 지금은 당당히 요구하되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중시하고 선생님의 입장 충분히 존중하고 우리가 상호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관계로 이제 제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변화의 시작이 전부 다 그거였어요. 관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 그거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자 봅시다. 저와 아들의 관계, 가족과 발달장애인 자식의 관계, 그리고 학교와 또 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당사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간의 삶에서 이걸 깨닫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학교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아들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는 그런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눈에 띄는 발견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비로소 함께 재미나게 무엇을 해본다는, 친구가 좋다라는 그거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기존에는요,
저도 노력을 하는 엄마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해요. 같이 발달장애인들 또래들끼리 모여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만들고 뭣도 하고, 하지만 이런 데서도 많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또래들끼리 모여놔도 아들은 이렇게 혼자 있고 별로 소통도 안 하고. 근데 아들이 자기를 둘러싼 어떤 가장 커다란 관계들이 친밀해지고 여기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니까 아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들하고도 동등한 관계에서 관계 맺기, 비로소 친구들끼리의 관계 맺기도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아들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저희 아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저희 학교의 최고의 문제아,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때리고 다니고, 그냥 복도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핥혀버리고, 학교에서 웃지 않아요.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고, 선생님은 나한테 안 돼! 라는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 얼마든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친구들하고도 맨날 기존에는 내가 선생님한테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얘를 건드려가지고 얘를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 선생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그래서 얘는 하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단에서 벗어나서 얘하고 함께 간지럼놀이를 하면서 노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많던 소위 문제 행동이라고 말하는 방어적 행동 또는 반응적 행동들을 스스로 걷어들이더라고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사, 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 조부모,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다 달라붙어서 아들의 그 공격하는 행동, 그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저런 갖가지 교육이다 치료다 다 해봤지만 전혀 듣지 않던 그것이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행복하니까 스스로 걷어들이니까 정말 1년, 2년도 아니에요. 단 2, 3개월 안에 스스로 소멸되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물론 그럼 지금은 어떠냐 물으시면, 이젠 동환이는 전혀 공격 행동이 안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물론 완전 소거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정말 감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변화된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과의 사례를 통해서, 이건 개인 경험이잖아요. 이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이게 뭐지? 왜 아들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학교 선생님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지? 이 관계라는 거, 달라진 건 이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려고, 이 방향성을 가려고 노력한 나의 생각, 달라진 거는 이런 것들인데 왜 많은 것들이 바뀌지? 내 개인 경험들이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마침 저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이제 기회들을 얻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여기서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서 자립 생활을 시작을 한 여러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사례를 취재하고 다녀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제가 나중에 이 세상에 없어도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자립을 하는 발달장애인 어른으로 자랄까? 이게 궁금해서 취재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또 큰 사실 하나 얻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 우리 누구나가 자립생활 했으면 좋겠잖아요.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여건이 지금 사회 제도적인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뭐 그룹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일단 모든 여건이 갖춰진다면 누구나가 우리 아들이 살던 동네에서 자립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원 받으면서 잘 살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취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요, 자립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례들의 공통점이, 전 여태까지 기능이 좋으면, 경증의 발달장애인이면 자립에 성공하고, 중증, 우리 아들처럼 많이 중증의 아이들은 자립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자립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이 자립 생활을 봤을 때 자립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커다란 요인은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나 혼자서 사는, 나 혼자 잘해요가 아니에요.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다?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내 자식이 혼자서 옷도 잘 개고 이빨 잘 닦고 설거지 잘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지원,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할머니가 아닌 생전 모르던 사람, 타인의 지원을 얼마나 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커다란 핵심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립생활에 나갔던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때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깨닫게 됐었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또 따로 얘기하자면 얘기하겠는데, 일단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요소는 자기 결정권.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가 내가 결정해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서부터 몸에 잘 학습되어 있느냐, 이거는 막상 정말로 자립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자립생활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자립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나 이거 이 시간에 지금 뭐 하면서 보내지? 나 목욕을 지금 할까 내일 할까?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한다는 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책임질 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왜냐? 부모가 있잖아요. 사랑의 아이콘. 모든 걸 감싸 안고 우리 아이에게 선택할 기회 주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최선의 결정을 우리들이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지잖아요. 본인이 지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행동은 막상 나중을 생각한다면, 그 나중이란 언젠가 우리가 얘 옆에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얘한테는, 당사자한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거 하나 깨닫게 됐고요. 제가 또 하나, 이거는 우리가 근데 웬만하면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결정권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거보다 더 놀랐던 거는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심지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자립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우리 자식들은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 사람이 붙을 수 있어요. 활동지원사, 무슨 사회복지사, 그리고
뭐 주거 코디, 뭐 주거 코치 등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생활지원사 여러 이제 자립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나중에 자라면 우리 자식들이 남에게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또는 남에게 거절하는 게 무서워서 자신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거절을 못해? 왜 상처받질 못해?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상처받는 거 익숙하세요? 거절하는 거는요, 잘하세요? 우리도 잘 못하죠?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개 중에는 남들한테 거절도 야무지게 잘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상처받아도 그래 벌떡 다시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왜냐?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한테 미움받았다고 해서 내 생활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어.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보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관계는 다시 달라질 수도 있어 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이미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런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요, 그 기회들이 없어요. 왜냐면요, 학교에서부터 봅시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고 왔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전화부터 하죠. 선생님! 모든 상처받고 상처 줄 것들, 모든 거절하고 거절당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싸 안고 키워요. 그 모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실 우리가 박탈을 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내 품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대로 살다가 30년, 40년 뒤 우리가 없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당사자는? 이때 당사자의 나이는 몇 살 정도일까요? 30살? 40살? 50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왜냐? 부모의 사랑의 보호막 안에 감싸 있었으니까. 그때 가서 새롭게 엄마가 아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한 관계에서 이 오는 것들을 중재해줄 엄마도 없고 어떻게 잘 맺어볼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엄마는 나에게 항상 최고의 조건만을 가져다 마련해 줬는데 세상은 내 뜻과 다르네.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 인생의 지옥은 내가 없어지는 그날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어디 이러면 내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인기 발달장애인들 자립생활,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사례들 보고 취재하고 얘기 듣고 다니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여태까지 나 치료실 열심히 다니고 기능 좋아지면 우리 아들도 자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차라리 기능이 낮으면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살면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운동화끈 못 묶어요? 그럼 묶어주면 되지. 찍찍이 운동화 신으면 되지. 사과 깎기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사과 안 깎으면 돼요. 세척사과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거 시켜 먹으면 되지. 아니면 감자 깎는 칼로 깎아서 먹으면 어때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기능적인 측면에선. 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제일 취약한 게 무엇? 타인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타인하고 관계 맺는다는 게 이 당사자한테 좋은 관계들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등, 상처 이런 모든 아픔들 경험을 해보고 해봐야 이 다음에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아픔이 왔을 때 이거를 굳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면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런 모든 기회를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 맺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핵심은 우리 자식들이 여러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얘를 보호할 생각만 하거든요. 보호만으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장애 비장애 떠나서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 제가 맨 처음에 드렸죠. 저희 딸내미 비장애인이잖아요. 학교에 가는 이유가요. 공부하러 가죠. 공부하러 가는데 사실 그냥 학교에 간 김에 공부하는 거지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 가는 진짜 이유는 뭐게요? 친구들하고 놀려고요.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재미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놀려고 가기 때문에 학교가 좋고 뭐 학원도 좋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자식들 학교에 왜 가나요? 학교에 가는 거 즐거워하나요? 그 학교에 가서 지시 따르기 열심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지시 따르기만 잘 하고 와서 오늘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한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써왔고 그래서 이만큼 뭐 프린트 받아왔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인가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저희 딸내미를 또 하나 보니까요. 우리 딸내미가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그 단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 같이 노는 거에서 뭐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단짝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3,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이제 인싸라는 개념과 거기에 들고 싶어 하는데 들지 못하는 좌절에 그런데 또 거기 또 아싸라는 애하고 친하면은 또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들의 터널을 다 지나서 지금도 이제 또 어떤 관계들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발달 단계 거쳐야 되는 어떤 관계의 역학들은 다 거치고 지나야 하는구나. 그래야만 이 아이는 우리 딸은 20살이 넘어갔을 때 이제 자신만의 어떠한 인간관계, 대인관계 맺는 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픈 게 뭐냐면요. 이게 세이브 더 칠드런이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2년 전에 논문을 이제 연구 결과를 포럼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 연구들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어떤 게 있었냐면요. 비장애 아이들과 발달장애 아이들을 놓고 비장애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서로 친하게 지낸다.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예 라고 답하는 비율. 오케이, 예 라고 답하는 비율. 우리 반 친구들은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다 라고 하는 게 어디가 높았을까요? 발달장애 확 높았어요. 비장애인 친구들은 낮았어요. 왠지 아세요? 얘네들은 알거든요. 친구 관계라는 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서 배워가는 게 있고. 근데 발달장애인 아이들은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친하게 지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게요? 반 아이들이 얘네들은 친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방증이에요. 하나의 동등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돌봐줘야 되는 누구, 얘한테는 화도 내면 안 되는 누구, 얘한테 조금 뭐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얘 앞에서는 같이 화장실 데리고 가지고 크레파스로 뭐 할 때 도와주고 이런 친구. 그냥 친구도 아닌 반에서의 같은 반에 있는 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일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내 새끼 키울 때 치료실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러면서 나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분명히 만족감도 들고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거에 대한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책감도 덜어낼 수 있고요. 사실 이 시간에 저희 아들도 지금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랑 같이 언어치료실 가 있어요. 근데 제일 편한 게 어떻게 보면 치료실 뺑뺑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우리 아이들은 이후의 인생, 20살 이후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자식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1년 행복하자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1년, 내년 1년, 또 1년 1년씩 해서 20살 이후에 성인기 때, 그리고 더 멀리 진짜 바라본다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자신만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위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치료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느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바로 무엇?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자식들이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저 관계적인 부분인데, 저것이 우리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보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제한되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현재의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에 실패를 해버리게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각을 다시 보고 관계적인 측면,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교육의 패러다임도 이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양육하는 태도,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저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던 어떤 부모님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선생님, 근데 저희 아들은 굉장히 기능이 좋고, 그래서 취미생활도 다양하진 않고 좋은 취미생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사자가. 그래서 그 취미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조능력 뛰어나, 직장 있어, 취미생활 있어. 그런데 그 청년은 어머니하고 청년하고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지방에 2박 3일간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한테 연락이 왔대요. 엄마, 나는 지금 너무나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말아요. 뭐 먹고 난 건 다 설거지 해놨고, 이불도 잘 개고, 물도 다 주고, 일도 잘 하고 왔고, 오늘도 그 취미생활도 하러 갔다 왔고, 나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나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 어머니가 나이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제 자식이 성인기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우시는데, 왜냐면 내 자식에게 유일한 친구는 엄마인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난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고 언제까지 아들 옆에 있는 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시간은. 그럼 내가 떠나고 나면 아들은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행복한 만큼 우리 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관계 맺고 있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얻고, 대신에 친밀함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또는 기쁨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저희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번 그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진짜 제가 이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잘 안 와닿았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걸 막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절박하거든요. 아, 이게 진짠데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강연을 보고 어떤 저의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식들 관계 맺는 거, 저 관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모든 관계들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번 우리가 잘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